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버지 집은 나중에 저희가 모실게요. 이 말 한마디를 믿고 평생을 모아 마련한 집을 아들 명의로 넘긴 뒤 어느 날부터 전화가 끊긴 72살 어르신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마음이 오래 남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천 부평의 오래된 아파트. 해가 잘 들지 않는 작은 거실벽에는 가족 사진이 빼곡하게 걸려 있습니다. 군복 입은 20살 아들, 대학 졸업식에서 환하게 웃는 아들, 결혼식 날 단정한 정장을 입은 아들, 그리고 손주 돌잔치 사진까지. 그 아래 볼펜으로 조심스레 적힌 글씨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되라고. 박모 어르신 72살. 젊은 시절 배운 것 하나 없었지만 손이 빠르고 성실했고 무엇보다 자식만큼은 배불리 먹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공장 막노동 경비 택배 상하차. 남들이 기피하는 일이라면 늘 그 자리에 박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 우리 아들만큼은 나처럼 살면 안 된다. 그 생각 하나로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학교 행사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등록금 날짜를 단 하루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붙던 날 박 어르신은 술을 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됐다. 나는 이제 다 했다. 그날 이후로 박 어르신의 삶은 오로지 아들의 삶을 돕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전세금 보태주고 결혼 자금 보태주고 손주 돌봐주고 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늘 먼저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제 전세 살지 말고 집 사세요. 요즘 대출도 잘 나오고 금리도 괜찮아요. 박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냥 여기 살면 된다. 하지만 아들은 말을 이어갑니다. 아버지 명의로 있으면 대출이 불리해요. 제 명의로 해야 이자도 싸고 세금도 적어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모실 거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나중엔 같이 사는 거지. 박 어르신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사무실. 차가운 유리 테이블 위에 서류가 여러 장 펼쳐져 있습니다. 중개인이 말합니다. 아버님 여기만 사인하시면 됩니다. 아들이 옆에서 말합니다. 아버지 그냥 형식이에요.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박 어르신은 도장을 찍습니다. 그날 평생의 집이 아들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도장이 자신의 노후를 바꾸는 도장이 될 줄은. 며칠 뒤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을 텐데 그날은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하시죠?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박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조금 줄고 방문이 조금 줄고 대화가 조금 줄었습니다. 아들은 늘 바쁘다고 했습니다. 손주는 학원에 다닌다며 못 온다고 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 사는 게 바쁘지 내가 괜히 예민한 거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이번 명절엔 언제 오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번엔 처가에 가기로 해서요. 다음에 갈게요. 그날 밤 박 어르신은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애들도 바쁘지.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경로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 애들 집 넘기면 연락 끊긴다더라. 그 말을 듣고 박 어르신은 크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안 그래. 그렇게 말했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휴대폰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괜히 문자를 쓰다가 지웠습니다. 내가 괜히 예민한 거겠지.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집의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 같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괜히 눈치를 보게 됩니다. 괜히 가스불을 오래 켜면 안 될 것 같고 괜히 전기를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님 혼자 사시는 게 편하시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같이 살기로 했던 사람 아닌가? 그날 밤 박 어르신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무언가가 아주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그날 밤 박 어르신은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거실 형광등을 켜둔 채로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사진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아들은 늘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자신도 늘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웃음이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어르신은 평소처럼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늘 하던 자리에 앉아 늘 마시던 믹스커피를 타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이상하게 귀에 꽂혔습니다. 내 친구는 말이야 아들한테 집 넘겼다가 요양원 갔다더라. 요즘은 집이 있어야 자식도 부모를 챙긴다니까. 웃으며 하는 이야기들이었지만 박 어르신의 귀에는 전혀 웃기지 않았습니다.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괜히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언제 이렇게 작아졌는지. 집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집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뛰어다니던 소리, 아내가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던 소리, 텔레비전 소리. 지금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 어르신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습니다. 잠시 뒤 문자 하나가 옵니다. 아버지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서운했지만 박 어르신은 스스로를 또 다독였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회사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예전엔 아니랬는데. 며칠 뒤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창구에서 직원이 묻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적어주세요. 박 어르신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들 번호를 적으면서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히 바쁜데.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쉬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누가 와줄까?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박 어르신은 처음으로 집 등기부등본을 떠올렸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지. 그 생각이 갑자기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형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의만 바뀐 거라고, 어차피 아들이니까 괜찮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형식이 모든 걸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괜히 우울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한참 바라보다가 박 어르신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믿었나. 그날 밤 잠들기 전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 프로필 사진, 손주 사진. 손주 얼굴을 보니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 애는 나를 기억이나 할까? 그때 처음으로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예전에도 혼자였지만 그땐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상하게도 더 외로웠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잘 지내세요?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는데 아들이 먼저 말합니다. 아버지, 집 관리 잘하고 계시죠? 요즘 세입자 알아볼까 생각 중이라서요. 순간 말이 멈췄습니다. 세입자? 네, 아버지 혼자 사시니까 방 하나 비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아들의 재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분명해졌습니다. 무언가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잘못은 누구의 탓도 아닌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박 어르신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 어르신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고 집안의 정적은 귀를 아프게 했습니다. 세입자. 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꺼낸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분명히 평생을 모아 마련한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일하러 나가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버텨내며 그렇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의 세입자를 들릴지 고민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와닿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괜히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소파를 손으로 쓸어보고 식탁을 손으로 짚어보고 창문을 열어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뭐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경로당에 가도 사람들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늘 웃으며 농담을 하던 박 어르신이 그날은 말이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어르신이 묻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박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 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괜히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또 그 생각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다. 해가 질 무렵 겨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괜히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눈치를 보고 있지?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자꾸 작아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방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어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왜? 세입자 구하려고요. 요즘 방 하나에 월세가 꽤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어르신은 처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찍어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은 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뭐가 된 거지? 그날 밤 박 어르신은 오래전 아내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집은 절대 넘기지 마. 집은 우리 마지막이야. 그때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들이니까 괜찮지. 그 말이 이제야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방 보러 와도 될까요? 그때 박 어르신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전화를 끊고 괜히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허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허락이 이상하게도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박 어르신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하나씩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늘 당당했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그 사람과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작아졌지?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세상도. 모두가 당연한 선택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가장 큰 선택을 자신이 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집안에서 자꾸만 작아졌습니다. 괜히 불도 빨리 끄고 괜히 물도 아껴 쓰고 괜히 소리도 줄였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느낌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거울 앞에 선 박 어르신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분명 자신인데 자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예전의 자신은 어딘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고 괜히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어르신의 하루는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연락이 올까? 전화가 오지 않아도 불안했고 전화가 와도 불안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걷고 마트에 들러 필요 없는 물건을 사오고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다시 그 생각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동에 사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요즘 잘 안 보이세요? 박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뭐 집에 있죠. 아주머니가 무심코 한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드님이 집 사셨다면서요? 좋으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들이 집을 샀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 집이 이미 아들의 집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서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벽지 하나, 바닥 하나 다 자신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이 집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어르신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들아. 네, 아버지. 그 세입자 얘기 말이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거 괜찮은 방법이에요. 요즘 다 그렇게 해요. 박 어르신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라고.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한마디를 못했는지 스스로가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박 어르신은 오래전 아내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는 나중에 늙어도 이 집에서 살자. 그래, 여기서 늙고 여기서 가는 거지. 그 약속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중개인이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님, 방 한번 볼게요. 박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중개인은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햇빛도 잘 들고 괜찮네요. 금방 나가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방이 나가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중개인이 돌아간 뒤 박 어르신은 방 안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방에서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방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 방이 이제 돈으로 계산되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박 어르신은 처음으로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후회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혼자 일어나지 못하고 바닥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구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박 어르신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의 깨달음이 선명해졌습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는 것. 집은 자신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였다는 것. 그 울타리를 스스로 허물어버렸다는 것.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앉아있던 그날 밤 이후 박 어르신의 마음에는 하나의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은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였다. 그 울타리를 스스로 허물어버렸다는 사실이 이제는 너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경로당으로 향했을 시간인데 그날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오래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문득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늘 당당했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사진을 내려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인데. 지금의 자신은 그 사람과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했는데. 그날 오후 박 어르신은 처음으로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괜히 볼 일도 없는데 민원 창고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직원이 묻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 어르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진명에 다시 바꾸는 건 안 되겠지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증여가 끝났고 법적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그 설명을 들으며 박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고 나니 가슴이 더 무너졌습니다. 동사무소를 나와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나는 살아있구나. 이 집이 아니어도 이 상황이 아니어도 자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박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고 아들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박 어르신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 할 말이 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집 말이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박 어르신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눈치 보지 않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박 어르신은 그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먼저 생각할란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집의 명의도 현실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아직 나다. 그날 저녁 박 어르신은 오랜만에 거실불을 환하게 켰습니다. 괜히 음악도 틀고 괜히 창문도 활짝 열었습니다. 집이 다시 조금은 자신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다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삶이었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집은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집은 여러분의 마지막 존엄입니다. 마지막 선택권이고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이걸 놓는 순간 세상은 여러분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모실 거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절대 혼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어르신을 지키는 이야기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